새벽 3시 50분, 도시가 잠든 시간. 서울 구로구의 한 인력 사무소 앞은 이미 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하 12도의 칼바람이 파고드는 이 거리에서 김철수 씨 56세는 옷깃을 여미며 번호표를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142번. 오늘 그가 받은 이 숫자는 그의 생존 순번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자 서민들의 든든한 일자리였던 건설 현장. 하지만 2024년 이곳의 공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럭의 엔진 소리로 시끄러워야 할 새벽거리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김철수 씨는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목수입니다. 한때는 한 달에 25일 넘게 일했고 야근 수당까지 합치면 월 500만 원은 거뜬히 벌어들였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은 그의 신조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김철수 씨가 일한 날은 고작 6일, 수입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 80만 원과 생활비, 그리고 대학생 딸의 등록금을 생각하면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공포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장이 멈췄습니다. 돈맥경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히 겨울철 비수기라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던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줄이 끊긴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력사무소 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철근팀 2명만 나갑니다. 나머지는 해산하세요. 142번. 번호표를 쥔 김철수 씨의 손이 떨립니다. 100명이 넘는 대기자들 사이에서 깊은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오늘만큼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 아내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가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김철수 씨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풍경은 다가올 거대한 경제 태풍의 서막일 뿐입니다. 건설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입니다. 자재, 운송, 인테리어, 가구, 그리고 현장 식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관 산업이 건설 경기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건설업의 몰락은 곧 내수 시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위기가 과거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생고가의 파도 속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대한민국 경제가 청구서를 받아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56세 일용직 가장의 절규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업 붕괴의 실체와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 특히 노후 준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독입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생각이 왜 이제는 절대 불가능한 꿈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구조적인 붕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인력시장의 새벽은 아직 밝지 않았고 김철수 씨의 휴대전화에는 또다시 대출이자 연체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멈춰버린 크레인,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 그리고 갈 곳 잃은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 지금부터 그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지표가 가리키는 파국적 시그널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이 냉혹한 현실을 함께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곧 우리 모두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김철수 씨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불과 3년 전, 아니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절, 그의 휴대전화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울려댔습니다. 김 반장님, 제발 우리 현장 좀 도와주세요. 일당 25만 원의 밥값 따로 챙겨드릴게. 여기저기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였고, 기술자인 그는 갑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공수, 하루 1.5배 근무 포함을 채우는 건 일도 아니었고, 통장에는 매달 5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이 꽂혔습니다. 그때는 이 호황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도 몸만 건강하면 정년 없는 직업이라는 건설업의 신화가 굳건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헐어 무리하게 아파트 분양권에 손을 댔고 자녀 결혼 자금까지 미리 보탰습니다. 땀 흘려 버는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작은 자재비 급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멘트, 철근 가격이 폭등하자 현장에서는 남는 게 없다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설사들은 공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갇혔고, 이는 곧바로 하청 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 결정적인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태입니다. 금융권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서 브릿지론 단계에서 멈춰선 사업장들이 전국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멈추자 가장 먼저 잘려나간 것은 바로 김철수 씨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 그 중에서도 고임금 숙련공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살벌함 그 자체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건설사들은 한국인 숙련공 대신 그 자리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기술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장 하루 일당 5만 원, 10만 원을 아끼는 것이 건설사 생존의 지상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임금 체불이라는 유령입니다. 어렵게 일을 나가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 김철수 씨의 동료들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버스에서 내려 편의점 앞을 지나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자신이 처량합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었던 기술과 성실함만으로는 것이 경제의 거대한 하락장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기, 건설업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타격을 입는 경기 민감 업종의 최전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동산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균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새로 가장 약한 고리인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의 징후가 아닙니다.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우리는 서울의 인력 시장이 아닌 여의도 금융가와 더 멀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결정 회의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의 크레인을 멈춰 세운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은 바로 돈의 가격, 즉 금리입니다.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빚의 예술입니다. 땅을 사고, 자재를 사고, 건물을 올리는 모든 과정이 막대한 대출, 즉 레버리지, 위에서 돌아갑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는 건설사들에게 값싼 마약을 공급했습니다. 자기 자본이 10%만 있어도 금융권에서 나머지 90%를 빌려 아파트를 짓고 분양만 성공하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 견고해 보이던 파이프라인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작동 원리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금리가 오르자 가장 먼저 유동성이 말라붙었습니다. 건설사가 땅을 사기 위해 고금리로 빌린 단기 차입금, 이른바 브릿지론, 비리지론이 본 PF 장기 대출로 전환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돈줄을 잠갔습니다. 더 이상 건설업에는 돈을 빌려주지 마라. 금융권의 이 암묵적인 지침은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 시레딧 크런치를 불러왔습니다. 시행사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면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충격은 하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로 그리고 다시 인력사무소로 마침내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김철수 씨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낙수 효과, trickle down effect의 역설적인 절망 버전입니다.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지만 고통은 위에서 아래로, 그것도 가장 취약한 곳으로 가장 빠르고 무겁게 쏟아져 내립니다. 더 큰 문제는 분양 불패, 신화의 붕괴입니다. 과거에는 선분양 제도를 통해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남의 돈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금리는 매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미분양이라는 뇌관을 터뜨렸습니다.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공포는 이제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홍 후 미분양, 일명 악성 미분양이 쌓인다는 것은 건설사가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길이 영원히 막힌다는 뜻입니다.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니 새로운 공사를 시작할 수 없고 새로운 공사가 없으니 김철수 씨가 나갈 현장은 사라집니다. 지금 김철수 씨가 손에 쥔 142번 대기표는 단순한 순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부채 주도 성장이 멈췄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태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무리한 건설 부양책으로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던 글로벌 사례들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겪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은 사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건설법을 붕괴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잠시 밖으로 돌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었던 국가들의 사례를 냉철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2008년의 스페인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유럽의 건설 현장이라 불릴 정도로 건설업이 GDP의 12%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금리 유로화를 등에 없고 마구잡이로 지어 올린 아파트와 공항들은 스페인 경제를 호황으로 이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자금줄이 막히자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발렌시아와 마드리드 외곽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생겨났고 건설업에 종사하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실업률은 26%까지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었습니다. 스페인의 김철수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그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더 가까운 그리고 더 위협적인 사례는 바로 옆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30%를 담당했던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거대한 빚더미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에버그란데의 파산 위기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은 사는 live, 곳이 아니라 사는 v, 것이라 믿었던 중국 인민들의 믿음이 깨진 사건입니다. 중국 전역에 짓담한 아파트가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과 임금을 떼인 농민공, 이주 노동자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몰락은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로 이어졌고 이는 소비 위축과 디플레이션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 짓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 그 탐욕의 시대가 끝나자 남은 것은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와 빚 보증을 선 서민들의 비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토목공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닦고 필요 없는 다리를 놓으며 건설사들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쟁력을 잃은 좀비 건설사들이 연명하며 국가 생산성을 갉아먹었고 결국 국가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일본의 건설 노동자들은 고령화와 저임금의 늪에 빠져 워킹 푸어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이들 국가의 위기 요소를 모두 합쳐놓은 듯한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과잉 공급, 중국의 과도한 부채 의존,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의 절망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예고된 것이 경제 붕괴 시나리오의 첫 번째 희생양일 뿐입니다. 정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와 세종시의 관료들은 밤을 새워가며 대책회의를 열었고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85조 원 유동성 공급과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의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질서 있는 구조 조정과 연착륙, 소프트 랜딩입니다. 거대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여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경착륙, 하드 랜딩만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책은행을 동원해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회사채를 사들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통해 보증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가 든든한 방파제를 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 급한 불을 끄고 시간을 벌어주면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정부의 발표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김철수 씨가 인력사무소에서 멍하니 바라보는 TV 화면 속 장관의 발표는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공허하게 들립니다. 정부가 푼다는 그 수십조 원의 돈은 김철수 씨의 일당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돈은 1차적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대형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이워주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장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를 경제 용어로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의 자금 경색이라고 합니다. 윗물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중간 파이프가 꽉 막혀 있어 아랫바닥인 일용직 노동자들의 논밭까지는 물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정부가 좀비 기업들의 수명만 연장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옵니다.
이미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어야 마땅한 부실 사업장들을 세금으로 연명 치료해주면서 건전한 기업들까지 동반 침체에 빠뜨리는 구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입니다. 호황기에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기가 닥치자 손실은 사회화하려는 건설사와 금융권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며 정부를 인질로 삼아 지원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 모든 구조조정 비용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바로 김철수 씨와 같은 납세자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전 국민이 나눠지게 됩니다. 정부가 억지로 막고 있는 댐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총선을 의식한 단기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여 구조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한, 정부의 돈 풀기는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깨닫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저 화려한 대책들이 자신의 텅 빈 쌀통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는 국가나 시스템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각자 도생 개지투성, 이제부터는 철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정글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김철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닌 냉혹한 가계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의 구조 조정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현재 5갱 60세대 일용직 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이 끊긴 상태에서 고정비 fixed cost와 부채 비용 cost of debt이 급증하는 파산 직전의 기업과 같습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워크아웃을 단행하듯 개인도 생존을 위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디레버리징, 딜레버리징, 부채 축소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빚은 자산이 아니라 시한 폭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월 소득의 30%를 넘어서는 순간 그 가계는 붕괴 위험 단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이사해서라도 부채를 연에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산 가치 상승, 캐피털 게인을 기대하며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이 당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동성 위기의 주범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과거의 문법을 버리고 현금 확보라는 새로운 문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의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건설 일용직은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경기 순환형 일자리이자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하락하는 감가상각형 노동입니다. 이제는 소득이 적더라도 현금 흐름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확정급여형 일자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설 관리, 요양보호, 경비 등은 경기를 덜 타는 필수 소비자의 성격의 일자리입니다. 비록 일당 20만 원의 건설 현장보다 급여는 낮을지 몰라도 365일 중 200일 이상 근무가 보장된다면 연소득의 안정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몸을 쓰는 근력 노동에서 자격증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기능 노동으로의 전환. 이것이 100세 시대의 생존 해법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장년 내일, 배움카드 등을 활용해 제2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전략은 자녀 리스크 관리입니다. 한국의 5봉견 60세대는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 성인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자녀 지원은 투자가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 sunk cost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녀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자녀의 자립을 돕고 본인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퇴 후 빈곤율 40%라는 OECD 최악의 지표는 준비 없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통계입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만이 이 위기에서 그를 구해줄 유일한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7시, 해가 떠올랐지만 남부 터미널 인력 시장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김철수 씨는 결국 오늘 일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142번, 대기표는 구겨진 채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화려하게 솟아오른 주상복합 아파트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저 건물을 지은 것은 김철수 씨의 손이었지만 저곳에 김철수 씨가 쉴 곳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잔인한 역설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들이 정작 그 성장의 과실이 가장 필요한 노년기에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설업의 몰락이라는 창을 통해 대한민국 노후 대책의 부실한 민낯을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하고 아픕니다. 몸으로 때우는 노후는 없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은퇴 후 일용직기 훌륭한 비상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성장, 고령화,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단순 육체 노동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의 붕괴는 단순한 한 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제적 공습 경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정 안 되면 막노동이라도 하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동가줄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썩은 동아줄일지도 모릅니다. 경제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에 뜨거웠던 성장기는 끝났고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100세까지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의 댐을 쌓았는가? 나의 자산은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가? 김철수 씨의 절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각성입니다. 국가도 회사도 자식도 당신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냉혹한 경제의 법칙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재무상태표를 펼치고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무너진 건설 현장의 잔해 위에서 피어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와 생존 본능이어야 합니다. 부자의 경제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